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그렇게 하늘이 어둡더니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나갈 때는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나갔는데 올 때는 또 보슬보슬 비가 또 내리기 시작을 해서 좀 비를 맞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아마 하루 종일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빨간머리 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려봤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빨간머리 앤의 작가이고 그리고 앤과 비슷한 그런데 좀 어두운 에밀리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 책 나 예전에 읽었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어제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물론 도서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빌려봐서도 그렇겠지만 이 사용감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굉장히 책도 낡았고 그리고 이 종이가 아주 그냥 고서예요. 완전 누리끼리 한 거 보이시죠? 근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빨간머리 애는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앤이 결혼한 이후의 삶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뒷면에 보니까 몽고메리가 쓴 빨간머리 앤이 전권 10권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앤스 북스도 10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그 앤스 북스는 1권입니다. 1권 에밀리 초원의 빛.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읽은 빨간머리 앤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나 봐요. 처음 부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요 뒷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머리 앤 돼 있고 1권 만남, 2권 처녀시절, 3권 첫사랑, 4권 약속, 5권 웨딩드레스, 6권 행복한 나날, 그리고 8권 아들들, 딸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읽은 빨간머리 앤의 앞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뒤는 그 앤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지? 왜 뒤에를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앤의 결혼 시절이 있지 싶어서 제가 이 책을 빌리면서 빨간머리 앤 1권을 펼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시작은 똑같더라고요. 린드 부인이 놀라다. 그 부분 아시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권부터 글쎄 4권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읽었던 그 빨간머리 앤의 내용이고 아마 5권부터가 그 앤의 결혼 생활의 이야기지 않을까. 이것도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맨 처음 그 원본 그 빨간머리 애는 이렇게 10권으로 나뉘어서 출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단권으로 아마 1권부터 4권까지를 한 권에 묶어서 낸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됐고요. 가끔 제가 책을 읽어서 올려드리면 그 책 제목이 뭔가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이 책은 그 몽고메리의 앤스 북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표지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제목은 앤스 북스입니다. 그리고 소 제목이 1권 에밀리 초원의 빛. 그래서 앤스 북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에밀리 초원의 빛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 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골짜기 숲의 집. 메이우드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집을 가리켜 어디에서도 1마일 거리라고 말했다. 그 집은 숲이 무성한 작은 골짜기에 묻혀 보여서 집을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자리에 솟아난 커다란 갈색 버섯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초록색 오솔길이 그 집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울창하게 자란 어린 자작나무에 가려 건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언덕 위에 있는데도 그 집에서는 다른 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엘렌 그린은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곳이라고 하면서 만약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는 하루도 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에밀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줄 몰랐고 쓸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다.
에밀리한테는 친구들이 많았다. 아버지와 고양이 마이크, 소시가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언제나 바람 아주머니랑 아담과 이브, 수탉 소나무, 다정한 자작나무 부인들 같은 나무들도 있었다. 요 부분을 읽으면서 앤과 참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쓸쓸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바람아주머니, 수탉소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부인들 이런 나무들이었다고 합니다. 앤과 비슷하지요. 또 에밀리에게는 그 번뜩임이 있었다. 에밀리는 그것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랐지만 그것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었다. 서늘한 어느 날 해질녘, 에밀리는 산책을 나갔다. 에밀리는 그때의 산책을 항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쩐지 불길한 아름다움 때문인지 아니면 몇 주 만에 찾아온 번뜩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산책에서 돌아온 뒤에 일어난 일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날은 3월에 들어선 죄송해요. 이게 지금 프린트를 해놓으신 거라 5월인 것 같네요. 그날은 5월에 들어선 어느 잔뜩 찌푸린 쌀쌀한 날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흐린 날이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응접실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기침이 심해서 에밀리에게 별로 말을 걸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아버지는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누워서 움푹 들어간 깊고 푸른 눈으로 앞들에 있는 두 그루의 커다란 가문비 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꿈꾸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에밀리는 궁금했지만 아버지의 기침이 심할 때는 뭘 묻거나 해서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른 이야기 친구가 있었으면. 에밀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엘렌 그린도 그날은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엘렌은 투덜투덜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뭔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였다. 간밤에 부엌에서 의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난 후로 그녀는 줄곧 혼자 뭔가를 중얼거렸고 에밀리에게 꿀바른 빵을 줄 때도 여전히 투덜대고 있었다. 에밀리는 꿀바른 빵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엘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먹기로 했다. 잠자기 전에 엘렌이 에밀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드문 일로 엘렌이 그렇게 할 때는 뭔가 까닭이 있게 마련이었다. 에밀리는 엘렌의 중얼거림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날 아침이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날도 엘렌은 전혀 얘기 상대가 되어주지 않았다. 물론 평소에도 그녀는 좋은 말벗이 아니었다. 아버지 더글라스 스타는 언젠가 불같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엘렌 그린, 뚱뚱하고 게으름뱅이인데다 저치 곤란한 할멈 같으니. 그 뒤부터 에밀리는 엘렌을 볼 때마다 그 표현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볼품없지만 편안하고 낡은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오후 내내 번연의 천로 역정을 읽고 있었다. 에밀리는 철로 역정을 좋아했다. 에밀리는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와 함께 곧게 뻗은 좁은 길을 수없이 걸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의 모험은 크리스찬의 모험에 비하면 반만큼도 재미있지 않았다. 크리스티나 곁에는 항상 몇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에게는 회개의 골짜기에서 홀로 악마 아폴리온을 만난 그 고독하고 대담한 크리스찬에게서 느끼는 매력을 반도 느낄 수 없었다. 일행이 많으면 어둠과 요괴도 그리 무서울 게 없었다. 그렇지만 혼자라면 하고 생각할 때마다 에밀리는 두려움에 가슴이 뛰고 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엘렌이 와서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리자 더글라스 스타는 에밀리에게 가서 먹고 오라고 말했다. 난 오늘 밤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구나. 그냥 여기 누워서 쉬어야겠다. 작은 요정 아가씨, 네가 돌아오면 둘이서 실컷 얘기하자꾸나. 더글라스 스타는 그렇게 말하며 에밀리에게 싱긋 웃어주었다. 애정이 담긴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래서 그리 맛있지도 않은 저녁이었지만 에밀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었다. 빵은 눅눅했고 달걀은 덜 익은 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소시셀과 마이크를 양쪽에 앉혀두고 있어도 엘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가 이 두 마리의 고양이에게 버터 바른 빵을 아주 조금 먹였을 때 약간 잔소리를 했을 뿐이다. 마이크는 귀엽고 제법 의젓한 자태로 뒷발로 선 채 엉덩방아를 찧어가며 빵 조각을 받아먹었다. 소시셀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지쳐 마치 사람처럼 에밀리의 발목을 톡톡 건드렸다. 에밀리는 둘 다 좋아했지만 마이크 쪽을 더 좋아했다. 에밀리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좋아했고 자기 손으로 이 두 마리를 길렀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고양이들은 새끼 고양이였을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물 받은 것이다. 동물을 선물 받는 건 멋진 일이에요. 동물은 점점 예쁘게 자라니까요. 에밀리는 엘렌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심 소시셀이 새끼 고양이를 낳지 않아 걱정이었다. 소시는 어째서 새끼를 낳지 않을까요? 다른 고양이들은 너무 많아서 곤란할 정도로 새끼를 낳는데.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소리로 말했다. 저녁을 먹은 뒤 응접실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에밀리는 무척 기뻤다. 아버지가 이틀 밤이나 잠을 자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얘기할 수 없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아버지와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그 다음으로 즐거운 것은 산책이었다. 이른 봄, 잿빛 어스름 속에 혼자 산책하는 것이다. 에밀리의 산책은 퍽 오래간만이었다. 모자를 쓰고 나가거라. 비가 오면 얼른 뛰어서 돌아와야 한다. 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추위에 몹시 약하니까. 엘렌이 주의를 주었다. 어째서 난 이렇게 몸이 약한 거예요? 에밀리는 화가 나서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추위에 약하지 않은데 어째서 나만 그런 걸까? 그건 불공평해. 하지만 엘렌은 잔소리만 할 뿐이었다. 뛰어다닐 때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에밀리는 속으로 이 뚱뚱보, 처치 곤란한 할멈 하고 중얼거리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자를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갔다. 에밀리는 따서 늘어뜨린 윤기 나는 검은 머리에 빛바랜 파란 모자를 쓰고 작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입가에서 시작되어 부드럽고 섬세하게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는 신비한 웃음이었다. 더글라스 스타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의 미소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줄리의 머리를 처음 본 순간 그는 그 미소에 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에밀리가 어머니를 닮은 점은 그 미소뿐. 다른 점에서는 모두 스타 집안 사람들을 닮았다. 보랏빛 또는 커다란 회색 눈동자, 매우 긴 속눈썹과 검은 눈썹, 넓고 하얀 이마, 너무 넓어서 균형이 깨졌지만 파리한 계란형 얼굴, 섬세하고 민감해 보이는 인매, 그리고 작고 아주 약간 뾰족한 귀. 그 귀는 그녀가 요정나라 종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에밀리가 말했다.
나 바람 아주머니하고 산책하고 올게. 너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넌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잖아. 오늘 밤엔 바람 아주머니가 들판에 나와 있을 거야. 아주머니는 키가 커. 늘 안개에 쌓인 채 엷은 잿빛 비단옷을 몸에 두르고 있어. 그리고 박쥐의 날개 같은 날개도 가지고 있단다.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 사이에서 별님처럼 반짝이는 눈이 보여. 아주머니는 날아다닐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들판에 뛰어다닐 거야. 아주머니하고 나하고는 진짜 친해. 6살 때부터 아는 사이거든. 아주 오래된 친구야. 하지만 넌 더 오래된 친구지. 거울 속의 작은 에밀리, 우린 언제나 친구였는걸. 그렇지? 응? 거울 밖의 에밀리는 거울 속의 작은 에밀리에게 키스를 불어보낸 뒤 밖으로 나갔다. 바람 아주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 아주머니는 응접실 창문 및 꽃밭에서 자라고 있는 갸름한 줄무늬 풀잎 끝을 흔들고 아담과 이브의 큰 가지를 수런거리게 한 뒤 안개에 쌓여있는 자작나무의 초록빛 우듬지 사이에서 뭔가를 속삭이고 집 뒤뜰에 있는 수탉 소나무를 약 올렸다. 이 소나무는 아주 거대한 수탉처럼 생겼는데 커다랗고 더부룩한 꼬리를 달고 머리는 당장이라도 꽃기호하고 회를 치려는 듯 뒤로 한껏 젖히고 있었다. 오랜만에 산책이었기 때문에 에밀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겨울 동안은 눈보라가 심했고 눈이 높이 쌓였기 때문에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했고 4월은 내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이 5월 저녁에 에밀리는 마치 풀려난 죄수 같은 기분이었다. 어디로 갈까? 시냇가로 내려가 볼까? 아니면 들 저쪽 가문비 나무가 있는 들판으로 가볼까? 에밀리는 들판을 선택했다. 에밀리는 길게 뻗은 비스듬한 언덕의 풀밭 너머 가문비 나무가 자라고 있는 들판을 좋아했다. 텅 빈 들판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에밀리를 보고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에밀리는 몸집이 작고 얼굴빛은 파리했으며 옷을 얇게 입고 있었다. 때때로 얇은 웃옷 안에서 추위에 몸을 떨기도 했다. 걸음을 멈춘 에밀리는 두 손을 마주잡고 작고 검은 머리를 뒤로 젖혀 광경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서 노란 공책에 이 광경에 대한 장문을 지어야겠어. 거기에 마지막으로 쓴 글은 마이크 이야기였지. 적어놓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광경이 언제까지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쓰고 나면 아빠께 읽어드려야지. 언덕 위 나무들의 우듬지가 분홍빛이 감도는 초록빛 하늘의 테두리를 검정 레이스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잊어선 안 돼.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때 마침내 번뜩임이 찾아왔다. 에밀리는 번뜩임이란 이름이 적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버지에게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에밀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늘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 번뜩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에밀리는 언제나 자기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세상과 에밀리 사이에는 단 한 장의 엷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에밀리는 그 커튼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따금 아주 잠깐 동안 한 줄기 바람이 그 커튼을 흔들 때면 에밀리는 먼 곳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왕국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것 같았고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그런 순간은 아주 가끔 있었다. 그것은 에밀리에게 말할 수 없이 강렬한 기쁨을 안겨주고 금세 사라졌다. 에밀리는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놀라움은 며칠이고 에밀리를 떠나지 않았다.
번뜩임은 두 번 다시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밤은 저 먼 하늘을 찌르고 있는 어둡고 큰 나뭇가지가 번뜩임을 가져다 준 것이다. 번뜩임이 찾아오면 에밀리는 언제나 삶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멋지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으로 본 광경의 그림 같은 기억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장문을 써야겠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에밀리는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골짜기를 따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시작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멋진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언덕이 나를 부르고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그 부름에 응했다. 에밀리는 움푹 들어간 현관 층계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엘렌 그린을 보았다. 그 순간 에밀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처치 곤란한 뚱뚱보든 누구든 사랑스럽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에밀리는 힘차게 두 발을 뻗어 엘렌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엘렌은 침울한 표정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는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에밀리의 얼굴은 흥분으로 엷은 장밋빛이 물들어 있었다. 엘렌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앞으로 한두 주일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니? 고독. 에밀리는 갑자기 돌로 변해버린 것처럼 꼼짝 않고 서서 엘렌의 빨개진 큰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엘렌에게 얻어맞기라도 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작은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커다란 눈동자는 검은 우물 같았다. 그 모습에 엘렌 그린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엘렌이 말했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두세 달 전부터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권했지만 네 아버지는 계속 미루기만 하셔서 말이야.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지 나도 알고 있지만 그 아이가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아이도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아직 시간이 있어 엘렌.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간밤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난 할 일은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귀뜸해 주는 거란다. 그러니 제발 그런 얼굴은 하지 말아다오. 누군가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네 외갓집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거다. 머리 집안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거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네 아버지를 싫어했다 해도 자기 집안 핏줄을 두 눈 뻔히 뜨고 굶어 죽게 하거나 생판 모르는 남한테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단다. 아버지가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해. 지난 5년 동안 네 아버지는 조금씩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으니까. 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큰 고통을 겪고 계셨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몹시 상심하셨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 병에 걸린 뒤 겨우 사흘도 버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너에게 미리 얘기해두고 싶었다. 그러면 막상 그날이 닥쳐오더라도 그다지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니? 제발 부탁이다, 에밀리. 그렇게 바라보고 섰지 말아다오. 섬뜩하구나. 이 세상에 고아가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란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돼. 알았지? 자,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 공기가 차가우니까. 자기 전에 쿠키를 주마.
엘렌은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계단을 내려섰다. 그때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에밀리에게 돌아왔다. 엘렌이 조금이라도 자기 몸을 건드리면 끔찍한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던 에밀리는 갑자기 고통스럽고 날카로운 비명을 작게 지르면서 엘렌의 손을 벗어나 문으로 뛰어들더니 어두운 계단을 달아나듯이 뛰어 올라갔다. 엘렌은 고개를 저으며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쨌든 난 내 의무를 다했어. 그 양반은 여전히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끝내 죽는 순간까지 미룰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지금이라면 저 아이도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될 거야. 그 아이에게 넌 나면서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줘야지. 다행히 그것이 머리 집안의 혈통인 듯하니까. 그 사람들도 저 아이를 다루려면 고생 꽤나 할 거야. 저 아이는 자존심이 강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릴 테니까. 머리 집안 사람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걸 알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뭐 그건 그만두기로 하자.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일 테니까. 난 마지막까지 이 집에 있겠지만 그리 섭섭한 마음은 없어. 이런 곳에 살 수 있는 여자는 그리 흔치 않을 테니까. 아무튼 이런 곳에서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키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물론 난 그 양반한테 내 생각을 몇 번이나 말했지.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결국 아무 소용 없었어. 셀이구나. 저리 가. 마이크는 어디 갔을까? 엘렌은 마이크를 찾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크는 에밀리와 함께 2층에 있었다. 에밀리는 어둠 속에서 마이크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자기의 작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에밀리는 괴롭고 외로웠지만 마이크의 부드러운 털과 둥근 비로드 같은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동안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에밀리는 울지 않았다. 꼼짝 않고 어둠을 응시한 채 엘렌한테서 들은 무서운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무엇인가가 에밀리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도 함께 죽을 수 없는 것일까? 에밀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신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다니 난 정말 못된 아이야 하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신을 원망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고 언젠가 엘렌이 말해주었다. 그렇지만 에밀리는 걱정하지 않았다. 만약 에밀리가 정말로 나쁜 아이라면 틀림없이 신은 에밀리를 죽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에밀리와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에밀리가 마이크를 너무 꼭 껴안았기 때문에 숨이 막힌 마이크가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갔을 뿐이다. 에밀리는 혼자가 되었다. 격렬한 고통에 온몸이 불타는 듯 했다.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었다. 에밀리는 그 고통에서 달아날 수 없었다. 노란 공책에 적는 것으로도 그 고통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전에 에밀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떠난 것과 침대에 들어간 뒤 배가 고팠던 일, 엘렌이 자기에게 바람 아주머니니 번뜩이미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넌 반쯤 미친 게 틀림없다고 말했던 일을 공책에 쓴 적이 있었다. 그렇게 쓰고 나면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쓸 수가 없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부젓가락을 잘못 놀려 심하게 손을 대었을 때처럼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으러 달려갈 수도 없었다. 손을 대었을 때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에밀리를 껴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에밀리가 아픔을 잊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엘렌의 얘기로는 한두 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에밀리는 그 얘기를 들은 것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들판에서 바람 아주머니와 숨바꼭질을 하고 분홍빛이 도는 초록 하늘에 떠있던 초승달을 올려다본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번뜩임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야. 틀림없어. 엘렌 아줌마가 말했다는 것을 아빠한테 알리면 안 돼. 그러면 아빠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꼭꼭 넣어두어야 해. 그리고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앞으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가 들어오셨을 때 자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에밀리는 차가운 손으로 최대한 빨리 옷을 벗은 뒤 열린 창가 옆에 놓여있는 작은 침대에 가만히 들어갔다. 온화한 봄밤의 목소리가 에밀리를 불렀지만 에밀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바람 아주머니가 처마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에밀리는 싸늘한 몸을 눕힌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걸음이 저렇게 느리다니. 아버지가 저렇게 옷을 천천히 벗다니. 왜 미처 몰랐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기침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엘렌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잘못 안 거라면. 거센 희망이 에밀리의 아픈 가슴을 꿰뚫고 지나갔다. 에밀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더글라스 스타가 에밀리의 침대에 다가왔다. 그가 낡아 빠진 빨간 실내복을 입고 에밀리 옆에 의자에 앉자 에밀리는 불현듯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이런 아버지, 이렇게 다정하고 이해심 많고 멋진 아버지는 또 없는 것이다. 에밀리와 아버지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고 서로를 사랑했다.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귀여운 아기, 잠들었니? 아니요. 에밀리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졸리니? 아니요. 졸리지 않아요. 더글라스 스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꼭 힘을 주었다. 그럼 얘기를 좀 할까? 아빠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얘기해 둘 것도 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가쁘게 말했다. 아빠, 저 다 알고 있어요. 아줌마가 얘기해 줬어요. 더글라스 스타는 잠시 목소리를 삼킨 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늙어 빠진 멍청이 뚱보가. 뚱뚱하다는 사실이 엘렌을 더욱 멍청하게 만들기라도 했다는 듯한 말투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밀리는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그건 모두 무서운 착각일지도 모른다. 뚱보 엘렌의 멍청하고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른다. 에밀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죠, 아빠? 얘야, 에밀리.
아빠는 이제 널 안아줄 수가 없단다. 힘이 없어. 하지만 내 무릎 위로 올라오렴. 옛날처럼. 에밀리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의 무릎에 올라갔다.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실내복으로 에밀리의 몸을 감싸며 자기의 얼굴을 딸의 얼굴에 대고 꼭 껴안았다.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귀여운 에밀리, 슬프지만 그건 사실이란다. 너에게 진작 얘기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생각 없는 엘렌이 너에게 먼저 말해버렸구나. 틀림없이 끔찍한 말투로 얘기했겠지. 가엾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할멈은 암탉 같은 머리에다 암소처럼 둔감하다니까. 에밀리,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에밀리는 목이 메이는 것을 겨우 참았다. 아빠, 전 그럴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틀림없이. 너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야 한다. 너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아빠는 너한테 그리 대단한 것은 해주지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은 했단다. 엘렌 그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난 너에게 뭔가를 가르쳤어. 에밀리, 네 엄마를 기억하고 있니? 아주 조금요. 멋진 꿈의 조각처럼 드문드문 생각나요. 그래, 네 엄마가 죽었을 때 넌 겨우 4살이었으니까. 난 네 엄마에 대해 너에게 얘기한 일이 거의 없었어. 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오늘 밤에는 엄마에 대해 모두 얘기해주마. 이젠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해도 그리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구나. 이제 곧 그 사람을 만날 테니까. 넌 엄마를 별로 닮지 않았어, 에밀리. 다만 웃을 때의 모습은 닮았지. 나머진 너와 이름이 같은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와 닮았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줄리엣이라고 부를까 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 사람 말로는 만약 널 줄리엣이라고 부른다면 얼마 안 가서 내가 너와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게 싫다는 거였어. 그 사람의 고모인 낸시가 어느 날 네 엄마에게 네 남편이 널 엄마라고 부르게 되면 그것으로 인생의 로맨스는 끝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할머니의 이름을 붙였지. 할머니의 전여때 이름이 에밀리 버드였거든. 네 엄마는 에밀리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어. 무척 특이한 데다 장난스럽고 애교가 있다면서. 에밀리, 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우린 12년 전에 만났어. 그 무렵 난 샬럿타운의 엔터프라이즈의 편집자였고 네 엄마는 퀸즈 아카데미 졸업반이었지. 엄마는 키가 크고 예쁜 데다 눈은 푸른색이었어. 네 이모인 로라와 조금 닮았지만 로라보다 더 예뻤어. 그 두 사람은 눈이 무척 닮았었지. 그리고 목소리도. 네 엄마는 물레어 워터의 머리 집안에서 태어났단다. 아빠는 네 엄마가 태어난 집에 대해 너에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지, 에밀리? 머리 집안 사람들은 물레어 워터의 뉴문 농장에 살고 있다. 머리 집안의 조상이 1790년에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이 나라에 왔을 때부터 줄곧 그곳에서 살았지. 조상인 머리가 타고 온 배의 이름이 뉴문이었던 것을 기념해서 자기 농장에 그 이름을 붙인 거였어. 멋진 이름이에요. 뉴문. 정말 예뻐요. 에밀리는 아주 잠깐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부터 뉴문 농장에는 대대로 머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온 셈이지. 그들은 자존심이 강했어. 머리 집안의 자존심은 북쪽 해안 지방에서는 농담거리가 될 정도였지. 분명히 그 집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자존심이 좀 지나치게 강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지. 머리 집안은